일단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면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아이고. 미세종자 파종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접붙이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 감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차 시험 봤던 요약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접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씨앗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종자 기능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게 종자 씨앗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양체로도 번식하는 방법을 하는 게 이 종자 기능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체 번식 중에서 접붙이기. 먼저 이제 준비물은 보면 이제 장갑, 전정가위, 접도, 접목 비닐, 그다음에 접목 클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 실습을 할 때는 이런 장비를 주긴 하지만 다들 개인 장비로 가지고 와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에 따라서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기시험 볼 때는 이거 이거 작업하다가 손에 피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준비물이 있으면 먼저 이제 이게 접붙이면 접목이 있는데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채소 접붙이기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접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대개가 다 나무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채소까지도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 맛접, 오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접을 붙여요. 이렇게 이제 접을 붙이는 이유는 대개가 이제 이 원래의 자기가 원하는 품질이 있는가 하면 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 병충해 저항성이라든지 환경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품종은 접수라고 얘기를 해요. 접수. 여기서는 이제 접순이라고 불렀죠. 채소는. 나무는 이제 접수라고 부르고 이 채소에서는 접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원하는 작물이죠, 그죠? 근데 대목은 밑에 뿌리하고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대목이라고 해요. 뿌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오이 씨앗으로 파종하게 되면 자라면서 동굴 쪼개진 병이 있어요. 동굴 쪼개진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대목을 호박이라든지 박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토양 환경에 적응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접붙이기라는 것은 이제 친화성을 가진,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간, 같은 종간 또는 같은 종속, 우리 종속 과목 강문계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종속관에서 이게 친화성이 있는 게 잘 붙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붙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친화성에 따라서 이 대목들을 되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화성을 가진 두 개의 서른 다른 식물체의 형성층, 그러니까 물관과 체관이 있죠, 그죠? 작물에는 안쪽에는 물관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체관이 있어요. 그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형성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형성층이라고 하냐 그러면 물관이 고정된 게 아니라 물관과 체관도 1기 물관, 2기 물관, 1기 체관, 2기 체관 이런 형태로 계속 물관과 체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포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층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중심적으로 물과 그리고 양분이 이동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춰서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됩니다. 박과 채소는 이제 저항성을 가진 종류로 또 이제 호박이라든지 박, 그다음에 저항성이 없는 종류로는 수박, 오이, 참외. 그래서 되게 저항성을 가진 것을 대목으로 삼고 저항성이 없는 품종을 접순으로 삼아서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동굴 쪼개진병이라고 그랬죠. 동굴 쪼개진병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영양 번식에 있어서 배웠던 것 중에서 작물들이 이제 그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박에다가 수박을 하게 되면 수박은 그냥 조그맣게 자랄 텐데 박에다 있으니까 훨씬 더 크게 자란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영향도 있긴 하지만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동굴조깅병이 이런 어떤 박과작물들에 있어서는 가장 최대한의 그 제한 요소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목묘를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드는 순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떡잎이죠, 그죠? 떡잎이 이렇게 있어요. 떡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장점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생장점을 제거합니다. 생장점을 제거하고 이 밑에 줄기를 대목은 윗방향,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아랫방향으로, 하나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잘라진 부분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하나는 아랫방향으로, 하나는 윗방향으로 잘랐으니까 이 절반 부분이 좀 이게 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밀착이 되도록 빨간 그 집게예요. 클립이라고 했는데 접목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클립으로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끼운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잘 안 붙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여기에 뭐 병균이 감염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밀착이 잘 안 돼서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항온항습실에다가 넣어서 이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습도도 관리되고 그러기 때문에 밀착도 잘 되고 그다음에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요즘에 이제 공정육묘라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뭐 기계식으로 뭐죠?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공정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육묘 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접목이에요. 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렇게 눈 방향이 위를 향해 있죠, 항상. 그래서 이게 접수를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눈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꽂는 사람이 있어요. 실습할 때는 실기 시험을 봤을 때는 이걸 거꾸로 이렇게 꽂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론으로 하니까 눈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는 부분이 위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끝눈, 마지막 끝눈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서 절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이렇게 전진지 가위로 자른 다음에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깎게 되고요. 깎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방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깎아줘요. 그다음에 반대 방향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1cm 정도의 굵기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이제 대목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자를 때는 항상 그 한 번에 이걸 잘라야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솜털이 일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접착도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끈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 이제 끝눈으로 지정한 0.5cm 위를 반대편 대각선으로 자른다. 이 얘기예요. 윗부분은. 그다음에 끝눈이 위치한 쪽의 아랫면을 3cm 길이로 직각으로 내려 깎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 깎는 거. 그다음에 반대편의 아랫면을 60도, 여기서 45도로, 저는 45도라고 얘기했는데 60도 각도로 잘라낸 후에 마르지 않도록 한다. 네. 그다음에 조제된 이제 접수를 옆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접사들은 이걸 마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물에다 담궈 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에 담궈 놓으면 또 이게 접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접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절단된 부분을 입에다 물어요. 입에서 내뿜는 수분기를 입에다 물고 있다가 대목이 준비되면 바로 입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젖은 신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젖은 키친타올이라든지, 그렇다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말고 좀 약간 축축한 그런 데다가 밑에다 이렇게 쟁여놨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하는 거 부분은 이제 접수의 끝 눈이 대목의 형성층과 서로 맞닿도록 안쪽 방향을 밀어넣고 이제 테이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잘라냈던 부분이 여기죠, 그죠? 잘라냈던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60도 각도로 잘라낸 부분이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형성층 닿는 부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형성층이 닿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같을 때는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근데 크기가 작은 것은 이쪽은 포기한 거죠, 그죠? 이쪽 아래쪽에 형성층을 맞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윗눈이 이제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맞추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래서 이제 전목용 테이핑이 있어가지고 테이핑이 이제 이게 약간 탄력이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아주 밀착이 잘 되게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바퀴 돌린 다음에 묶어주는 형태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꽃눈의 위치가 나무 안쪽으로 향하도록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접목 테이프로 조금 단단하게 묶어서 결합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르긴 되어 있지만 여기 이게 이제 여기에 닿기 때문에 여기도 형성층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는 사람들의 이제 기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깎기접을 할 때 주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예리한 칼로 한 번에 자를 것. 여러 번 잘라서 면이 달라지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자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절단면에 건조를 막아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극성이 틀리지 않게 할 것. 극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틀리지 않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접목에 친화성이 있을 것. 종속 간에 또는 종 간에 친화성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애들이 있어서, 이런 접목 친화성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 과수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수 중에는 이제 장미과가 많거든요.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 뭐 능금, 자두, 뭐 매실, 뭐 이런 거 다 모두가 다 장미과예요. 이는 장미과라 하더라도 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친화성과 별도로 이 내병성이 좀 약한 애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친화성과 별도로 이제 거론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매실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뭐 복숭아 나무에다가 접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매실나무에다 대목을 복숭아 나무로 하고 거기다 매실나무를 접을 붙이게 되면
그 매실나무 오래 못 가요. 이런 시기에 이제 병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유의 성질 자체가 튼튼하지 못한 대목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지접이에요. 녹지접. 외성사과의 녹지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녹지접은 이 보통의 이 그 접들이 이 나무 과수의 이제 접들은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 잎사귀 나오기 직전인 그때 이제 접을 붙이게 되는데 이 녹지접이라는 얘기는 잎사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접을 붙이는 것을 녹지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접목은 물이 오르기 전인데 이미 물이 올라서 이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 하는 접들을 녹지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지접의 접수는 2, 3cm의 길이로 이제 쐐기형으로 자른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쐐기접이라고 V자 형태로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하게 되고 대목은 30에서 45cm 정도로 준비하고 단면의 중앙부를 수직으로 2, 3cm 정도 절단한 다음 이 절단면에 접수를 끼워 넣어 형성층의 한 방향이 밀착하도록 합니다. 대개 이제 녹지접은 대목들이 이 대목들의 이제 길이라든지 그 두께라든지 이것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이제 어느 양쪽 면을 다 맞출 수도 있지만 대개 한쪽 면이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테이핑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쐐기접의 쐐기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 왼쪽 오른쪽 그림에 뾰족하게 이렇게 깎았죠, 양쪽을. 그래서 가운데는 벌려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쐐기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접의 특징은 이파리들이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파리들을 따주는 거예요. 있는 이파리 중에 다 따버리고, 근데 다 따버리면 또 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위쪽에 하나의 잎에 한 5분의 1? 작물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만 남기고 잘라내는 거예요. 다 이파리를 따버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붙어서 물이 원활하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산양리를 많이 해야 되는 이파리들이 많이 달게 되면 어때요? 잘 안 붙겠죠. 스트레스 받고 이 줄기가 말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다 딴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이파리를 딴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사과나무를 녹지접할 때 접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쓰시오. 그러니까 녹지접은 한창 자라고 있는 대목의 녹지 상부에 접수 품종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사과 묘목의 속성 번식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 접을 붙이는 것은 다 속성이에요. 씨앗으로 하면 보통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후에나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되면 빠르면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열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성 번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서 8월 상순에 걸쳐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꽃이 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꽃을 달고 있으면 꽃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기 때문에 꽃이 있는 가지는 접목하기 위한 접수로는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항상 꽃이 지고 난 6월 중순에서 8월 상순에서 걸쳐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접수의 길이는 5cm 정도고 엽병 그러니까 잎자루예요. 잎자루. 잎자루는 이제 조금 남기고 잎은 제거해주며 눈은 1개 정도만 둔다. 그래서 눈을 1개만 뒀죠. 그죠? 눈 보통 우리가 일반 마른 나무가지에는 눈을 보통 3개 정도 뒀죠. 그죠? 눈을 1개 정도 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반 접목묘하고 이 녹지접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주에서 이중 접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층만 하는 게 아니라 2층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이중 접목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ABC 3종의 작물에 있어서의 그
친화성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좀 햇빛에 비쳐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읽어드리면 ABC 3종의 식물 사이에서 A와 C 사이에는 친화성이 없고 A하고 B는 또는 B하고 C는 친화성이 있을 때 A, B, C의 순서로 B를 중간 대목으로, 그러니까 B는 양쪽에 다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B를 중간 대목으로 해서 A와 C를 접붙이는 것을 이중 접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에서의 접붙이기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선인장 접이에요. 그래서 선인장, 안장접 이렇게 하는데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접수, 비모란이라고 하는 접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두하고 실이 있어서 되게 이제 윗부분에 여기에다가 꽃이 피는 붉은색 계통의 꽃이 피는 그런 이제 선인장을 접수로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을 이제 조제를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비스듬하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조제한 접수를 형성층을 맞춰서 붙인 다음에 실로 고정을 해요. 네. 여기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테이프로 뭐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안장접은 이제 보통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에서 많이 이용하는 접목 방법으로 대목과 접수의 한쪽을 깎아내고 말에 안장을 넣듯이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추어 고정한다고 해서 안장접이라고 합니다. 말에다가 이게 대목이 이제 말이죠. 말에다가 안장을 넣듯이 이렇게 접수를 얹힌다고 해서 이렇게 안장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접이에요. 이거는 이제 장미인 눈접을 예를 들었는데 되게 접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접, 뭐 고접이라고도 하고, 뭐 가지로 가지고 하는 것은 고접이라고 하고, 눈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눈접이라고 하는데, 자, 장미하고 찔레가 이제 아무래도 대목이겠죠, 그죠? 대목이고 장미가 접수가 될 거예요. 이 장미를 접수로 찔레는 이제 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하죠. 야생성도 강하고 병도 별로 없고. 이 위에다가 장미꽃, 예쁜 장미꽃, 자기가 원하는 형질의 이제 장미 가지를 접을 붙이는 겁니다. 접도가 있어야 되고 접목 테이프가 있고 전정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여기 대목을 접도를 이용해서 이게 T자 형태로 이렇게 그어요. 네. 그은 다음에 이 T자 형태에다가 이제 접수의 눈을 꽂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형성층을 벗겨내야 돼요. 살짝 여기 바깥쪽으로 벌려서 접수 조지한 이 눈을 따냈죠.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따낸 것을 여기다 이 T자에다 꽂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꽂은 모습이에요. 꽂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목 조제를 위에도 이렇게 잘라내고 뭐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뭐 과수를 만약 이렇게 접눈을 한다 그러면 뭐 감이 까만 감, 뭐 빨간 감 아니면 뭐 그 대봉감 뭐 이런 여러 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고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이제 위에는 안 잘라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위에를 잘라내게 되면 아까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접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내는데 대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라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산작용 때문에 이 그 접수의 양분을 못 보낼 수도 있어서 보통 여기다 이제 밀랍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톡신 페스트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 병균이 이제 와가지고 썩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톡신 페스트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르기도 합니다. 접목 시 점납 또는 이제 점밀 이게 이제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비닐로 묶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수분 증발 방지, 그다음에 온도 유지를 통한 활착 증지, 그다음에 병해충 방지.
그리고 이쪽으로 사실은 이제 물이 스며들게 되면 이 붙어 있는 것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꽁꽁 이렇게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눈접, 접 붙이는 방법이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성층을 맞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위아래를 맞춘다. 그리고 친화성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근을 이제 분구하는 번식. 구근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라든지 뭐 아니면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알뿌리 종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근, 그다음에 이제 접도, 그다음에 소독액, 소속해, 그다음에 질석, 나무상자, 선목상자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구근은 이제 숙군초 가운데서 잎의 기부 또는 줄기뿌리에 양분이 저장되어 공과 같이 둥글게 비대하는 한편 다음 생육지를 위한 눈을 가진 지하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기도 있죠. 양파 같은 경우는 인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런 알뿌리들 다알리아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구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줄기나 이제 뿌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하 조직을 가진 식물들은 대부분 다년생이라서 재배와 관리가 쉬운 편이지만 관리법 또한 이제 다양합니다. 저장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고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다양하죠. 그다음에 구근의 번식 방법 중 분구법은 구근 수확 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구근을 분리하여 나누어 심는 방법으로 너무 자주 분구하면 인편이라는 얘기는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인편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비늘린자예요. 인편엽이 얼마 되지 않고 저장 양분이 적어서 계합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잘라야 되는데 알코올은 소독액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칼을 소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로 알코올을 소독하고 그래서 위에서 십자로 이렇게 자르고 또 4분의 1쪽 자른 것을 또 2분의 1쪽으로 갈라요. 그럼 총 8쪽이겠죠, 그죠? 얘는 8쪽으로 해서 한 개체 분체에 두세 개의 비늘잎이 붙도록 이렇게 조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라낸 단면을 이제 소속해를 바르는 거예요. 단면을 이제 소속해로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벌레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썩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분체를 뿌리를 밑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양파 하나에서 8개의 분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는 깊이는 3분의 1 정도가 밖으로 나올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뿌리는 게 이제 질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돌을 뻥튀기 한 거죠. 이제 그 입자에다가 이제 깔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알뿌리 이제 감귤법으로 여기 이제 튤립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튤립, 수소나, 그다음에 크로커스, 칸나, 나리, 그다음에 다알리아 뭐 이런 종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새끼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분구만 하면 되죠. 분구.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분구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수소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그 쪽파처럼 이렇게 분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번식하면 되고요. 크로커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끼치기 한 거. 칸나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나오는 눈 단위로 잘라서 번식을 할 수가 있죠. 나리도 이것도 이제 분구된 것들을 하는 거고, 달리아도 이게 꼭 그 뿌리 자체가 이제 나눠져 나오는 게 우리 약혼 뿌리 수확해 보셨으면 알지만 약혼 뿌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것들에 눈이 하나하나 이렇게 딸려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라서 단위별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육종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종. 조직 배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배양은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슨 그 하나하나의 세포를 따로 떼어서 조직을 단위로 이렇게 떼어서 번식을 하더라도 되게 하나의 완성된 그런 이제 식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태아 동물이나 사람의 이제 태아 세포 안에 있는 줄기세포와 같은 그런 개념의 이제 배양이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씨앗으로 이렇게 보관을 했지만 씨앗도 귀찮다. 그러면 이제 조직 형태로 해서 영하 200도에다가 절대 온도에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조직 배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식을 한번 읽어보면 식물의 조직 배양은 식물의 전체 형성능, 그렇죠? 줄기세포처럼 세포 하나를 떼어서 배양을 했는데도 식물 전체가 나오는 그런 이제 전체 형성능을 이용해서 무균 상태에서 식물 조직의 세포, 조직, 기관, 배 등 식물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전체의 식물을 얻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조직 배양입니다. 조직 배양 시 이제 배지는 배양하는 조직을 지탱하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 씨앗에 이제 배젖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하나의 세포, 하나의 조직 뭐 이런 데에서는 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배지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을 지탱하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토양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항상 무균 상태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조직세포들은 저항성 있는 물질들을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하거든요. 보통 작물들은 잎에서 그런 저항 물질을 보내주기도 하고 뿌리에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건 아예 하나의 몇 개의 세포, 몇 개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항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배지는 항상 무균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배지의 형태에는 고체 형태의 배지가 있고 액체 형태의 배지가 있다. 고체 배지는 배지의 이제 기본 형태고요. 배양액에 한천을 첨가해야 하여 이제 반고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배지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고체 배지를 얘기하고요. 대신 이제 뭐 우리 미생물을 배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지가 되게 액상 배지가 많죠. 여기서는 이제 고체형 배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배지 제조 시에 이제 산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살균 시간이 너무 길면 한천의 교질화 기능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교질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형의 물질들이 이제 파괴된다. 액상으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 한천의 농도를 다르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 액체 배지는 이제 배지 제조 시 고체 배지에서 한천만을 제외한 배지를 말한다. 배양 시 이제 진탕기 속에서 계속 교반해 주어야 산소가 공급되면서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미생물의 생리, 화학적 연구나 미생물의 대량 배양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에 잡음이 많죠. 잡음 좀 넣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재료를 보면 하이포넥스, 설탕, 펩톤, 한천, 비커, 전자저울, pH 측정기, 염산,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그다음에 유리막대, 고압 증기멸군기 이게 이제 준비물로 재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아마 이런 준비물을 묻는 것보다는 이제 순서를 아마 이제 묻게 될 거예요. 순서를 보면 비커에 증류소 1000ml를 준비하고 하이포넥스, 설탕, 펩톤을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이포넥스는 리터당 3g, 그다음에 설탕은 리터당 30g, 펩톤은 2g.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천은 또 리터당 8g 이렇게 돼요. 먼저는 이제 이 하이포넥스하고 설탕하고 펩톤을 섞는 과정이에요. 이 양을 넣어서 측량을 해서 이걸 섞어서 유리막대로 저어서 잘 섞어준다. 그다음에 이제 pH 측정기를 이용해서 배지의 산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대개 5.0에서 5.0, 그러니까 약산성이죠. 약산성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5.6보다 좀 pH가 높다, 7 정도에 가깝다 그러면 염산을 넣어야 되겠죠. HCl을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pH가 막 너무 강해서 3 정도, pH가 3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너무 산성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알칼리성으로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산도를 재가면서 적당하게 산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염산을 넣을 때는 산성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따라줘서 pH의 산도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천을 넣어서, 한천은 이제 고형질을 만들기, 고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한천을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제 끓여서 한천을 녹이는 겁니다. 여기 식히면 이제 이게 고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배지를 200에서 200ml 정도씩 배양액에 분주한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이제 1리터 1000ml 기준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제 4병에서 5병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리고 뚜껑이나 호일로 이제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일단 막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고압 증기 멸균기에다 넣어서 121도씨에 1.2기압에서 15에서 30분간 멸균을 시킵니다. 멸균이 끝나면 이제 압력이 0으로 내려간 후 꺼내서 다시 이제 식히게 되는 거죠. 네. 멸균기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막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고압 증기 멸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루미늄 호일은 전자레인지 넣으면 안 되니까 터지죠. 그래서 하이포넥스 배지 200ml를 만들 때 필요한 시료의 양을 구하시오. 200ml죠,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1리터, 1000ml 기준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으로 다시 이제 5분의 1로 줄이면 되겠죠, 그죠? 0.6, 6g, 0.4g, 1.6g,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양에서 1000ml 1리터 기준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필사평으로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 기준 얼마, 이것을 명확하게 외워놓으면 200ml일 때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5분의 1 단위로 줄이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직 배양의 목적을 3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무병주를 육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종을 육성할 때, 그다음에 식물 영양 번식을 응용할 때,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조직 배양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딸기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딸기는 이제 씨앗이 없이 이제 영양체로 계속 하게 되는데,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양 번식으로 대량의 개체수를 만들어낼 때 되게 딸기, 열매, 과일의 그 하나하나의 그 세포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직 배양을 하기도 하고, 또 감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씨감자를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이제 생산을 고냉지에서 생산한 큰 것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방울만한 그런 씨 감자를 만들어낼 때도 보통 이렇게 조직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씨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기 무병주 생산을 위한 조직 배양 시 채취 부위와 그 이유를 쓰시오. 여기서 이제 딸기에서 채취 부위는 런너라고 그랬죠, 그죠? 런너는 딸기 포기 안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새로운 포기들이 나오는 이걸 런너라고 해요. 이걸 이제 조직 배양 시 이제 채취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적고 활력이 왕성하고 채취가 용이한 이유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조직 배양 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열매를 얘기했는데 열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씨앗 발화 겸 이제 그런 형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배양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배양은 뭐 이게 하나예요. 이 한 부분이라서 순수하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도 측정 결과 뭐 얼마 나왔다,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염산을 이렇게 넣어서 조절한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스포이드가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 준비물에 스포이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유리막대에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유리막대로 저어주기도 하고, 유리막대로 이렇게 스포이더 대신해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 감별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실기 시험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사진 형태로 해서 이게 제출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홍순덕 선생님, 종자 감별 시험 안 나왔죠? 홍순덕 선생님? 네, 종자 감별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건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사진으로는 시험을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돼서, 특히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뭐 대파라든지, 사실은 여기 메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메밀 씨앗이라기보다는 쓴메밀에 들어가요. 이건 쓴메밀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마다 좀 틀린 것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건 쓴메밀이고, 메밀은 훨씬 더 각이 더 지죠. 그다음에 뭐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씨앗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씨앗을 본 사람이 없죠. 이 과육이 싸고 있는 애를 이렇게 빼낸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추하고 가지씨하고 이런 것들은 또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피망하고 고추, 가지는 조금 다르구나. 예. 피망하고 고추를 구별해라. 피망 색깔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붉게 칠해서 그렇지 고추씨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이미지로 시험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양파하고 파하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부추씨가 나온다. 그러면 더 이제 헷갈리죠. 양파, 파, 부추는 정말 전문가가 봐도 전혀 모르거든요.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물을 보고는 이제 맞추기는 좀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묘목 감별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된 묘목의 모양, 크기, 색택 등을 참고해서 어떤 과수의 묘목인지 답안지에 적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옛날에는 이제 실물을 보여주면서 맞춰야 됐지만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옆으로 비춰서 이렇게 광택을 봐야 되는데 사진으로 그렇게 광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그 전에 실기시험에 이런 게 나왔는데 안 나올 거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해충 감별은 우리가 했죠, 그죠? 한번 시간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라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시고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일찍 끝냈나?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이거 자료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쉬었다가 이제 1차 필기 시험 봤던 내용에 대한 요약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거 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서 이 1분부터 한 번씩 읽어가면서 진행하면서 그러면 오늘 사실 2차로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쉬겠습니다. 네. 우리 카톡방에 우리 또 홍순덕 선배님이 작년에 시험 봤던 실기 문제를 복원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김영구 님이 26페이지, 27페이지를 건너뛰셨는데 제가 보니까 스캔해드린 자료에 거기가 빠졌어요. 그죠? 지금 공유되고 있죠? 보니까 20 여기
25에서 28페이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보면 26페이지 내용은 이제 제가 스캔하면서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좀 읽어드릴게요. 영양 번식의 종류를 들고 간단히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삽목법, 꺾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식물체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잘라서 새로운 개체로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접목법은 모개의 가지나 눈을 따서 다른 나무에 붙여 키우는 접목법이 있고요. 치목법은 이제 흔히 이제 휘무지라고 하죠. 습기가 있는 흙 속에 가지를 묶거나 또는 가지에 상처를 내어서 수태로 감싸서 발근시키는 것. 흙에다 묻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제 휘무지죠. 그다음에 이제 가지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다가 젖은 이제 이끼라든지 이런 걸로 감싸서 발근시키는 법은 이제 공중 휘무지, 그래서 치목법이라고 하고 공중 휘무지라고도 합니다. 땅에다 묻기도 하고 공중에서 바로 뿌리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분주법은 원줄기 근처의 땅 속에서 나오는 뿌리가 달린 측지, 측아 또는 측지를 잘라서 심는 것을 분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과수 중에도 그런 분주하는 법이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파라든지 뭐 쪽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분주해서 심잖아요. 그다음에 분구법. 이건 이제 뿌리 구근류의 지하에서 생긴 자구나 또는 구근의 한 부분을 잘라서 번식시키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다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분구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번식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장점은 이제 모체의 형질 그대로, 그죠? 씨앗으로 됐으면 교잡이 되거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체 형질 그대로 유전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씨앗으로 했을 때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화 결실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동일 품종의 이제 일시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영양 번식 중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들이 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조직 배양도 그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형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이것도 영양 번식 방법 중에 하나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모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질의 모수의 유전지를 정확하게 차대에 계승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장점하고 같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 바이러스병이 있는 그 모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대로 운반되거나 아니면 이제 운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이제 운송할 때 전목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운송하다가 이게 접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 시 이제 손상을 입기 쉬운 그런 단점.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묘의 비중이 크다. 이 얘기는 이제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씨앗으로 했을 때는 면적당 이제 그 범위가 좀 좁은 데 비해서 이건 비중이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변이가 나타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뭔가 새로운 형질을 얻고자 할 때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증식률이 적어서 작물 개량과 진화에는 느린 편이다. 그리고 영양 번식은 분리가 일어나기 쉽다. 분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이게 변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대목에서도 눈이 하나 생겨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접수에서도 싹이 나오지만 대목에서도 눈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원하던 형질이 어느 거였는지 헷갈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형태의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깥채소류에 있어서 이제 접목의 효과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덩굴쪽인병이라든지 저온 신장성이라든지 흡비성, 내습성, 내염류성 등의 이제 증대를 가져오는 게 접목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7페이지를 보면 이제 과수 접붙이기로 해서 사과나무 깎기접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깎기접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앞부분에 이제 설명했던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 부분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채팅창에 뭐가 들어왔나요? 예, 예. 이용호님이 이제 양파는 아마 3월쯤 되면 양파 봄 양파의 모종이 나와요. 굳이 실험해 보시려면 한번 해보시고 모종 심으시는 게 낫죠.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씨앗을 증식하거나 뭐 이럴 목표로 하면 그렇게 이제 잘라서 해도 되지만 먹기 위한 양파는 아무래도 모종이 더 훨씬 더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필기 1차 시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답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거의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답형으로 뭐 써라 이렇게 할 때 이건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수정 보면 화분관이 자라서 주공을 통해 배낭 속으로 들어가 극핵 및 난핵과 결합하는 과정. 또 극핵과 또 뭐였죠? 극핵과 죄송합니다. 화분관이 자라서 주공을 나서 극핵 및 난핵과 결합할. 극핵과 만나면 배젖이나 배유가 만들어지고 난핵과 만들면 이제 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화분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가로 열고 화분관 핵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화분관 핵이 자라서 주공을 통해 여기는 이제 그 웅핵이 안 나오죠, 그죠? 웅핵 두 개가 극핵과 극핵 및 난핵과 결합하는 과정이죠, 그죠? 뭐가 이동하는지를 여기서는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가수정 작물은 이것도 우리가 외웠던 거죠, 그죠? 자연교잡률이 4% 이하인 것. 그래서 이제 4% 이하인데 여기서 예외가 뭐 옥수수였나 이런 그 벽과 작물 중에서 그게 이제 높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타가수정 작물 중에서 자가수분을 방해하는 화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화분과 주두의 숫기가 다른 것. 이래서 이제 타가수정 작물 호밀 옥수수가 있었고요. 씨젓, 배젓이라고도 하죠, 그죠? 두 개의 극핵과 들려드릴게요. 기가진이 앱에서 지니 뮤직 아이디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은 미리 듣기로 판매 들려드려요. 죄송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 봄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위수정, 가짜 수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다른 종의 화분의 자극을 받아 난세포가 수정되지 않고도 이제 배로 발육하는 현상, 위수정. 아포믹시스도 이제 이게 다 그 무수정 생식이죠, 그죠? 네. 부정병성이라든지 무포자 생식, 목상포자 생식, 위수정 생식, 웅성 단위 생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아포믹시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폐화 수정은 꽃이 닫힌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가 수정을 촉진하는 식물학상 이제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죠? 닫히면서 뭐 노화 수정도 있었죠, 그죠? 끝에 꽃이 이제 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수정. 그리고 일대 잡종의 이제 품종 조건은 1회 교잡으로 다량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일대 잡종 품종의 이제 조건입니다. 한 번의 교잡으로 종자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것. 근교약세, 타식성 작물에서 자식 또는 근교 개별을 계속하게 되면 그 후대에 가서 생활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현상. 생활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활력.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한 걸 이제 생활력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식 약세 현상이 심한 작물은 무하고 옥수수. 그러니까 이제 근교 약세하고 자식 약세는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씨 없는 수박은 이제 삼배체의 배수성을 이용한 것. 우리가 이제 보통 배젖이 이제 삼배체라고 그랬죠. 뭐 그런 것처럼 홀수 배수체가 되면 이제 이렇게 정수배로
종수로 이렇게 그 감수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져서 시 없는 그런 수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쪽파라든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피지만 씨앗이 안 맺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홀수 배수체의 배수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세니아하고 메타크세니아를 배웠는데, 크세니아는 배젖에 아비의 영향을 당대에 미치는 현상, 그죠? 찰벼하고 매벼하고 심었는데 아비의 형질이 매벼면 찰벼가 매벼 형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이건 당대에 나타나는 거죠. 유전이 돼서 이렇게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대에 나타나는 거죠. 메타크세니아는 배젖 이외에 과일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것은 이제 메타크세니아라고. 옥수수가 막 섞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크세니아죠. 그다음에 다면적 발현. 한 개의 유전자가 2개 이상의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경우를 이제 다면적 발현이라고 하고요. 식물학상의 종자의 정의는 열매 안에 들어있는 성숙한 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상의 종자와 또 식물학상의 과일 이런 것들 이제 차이를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종자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구조 안에서 항상 종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과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외과피, 내과피, 중과피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이제 식물학상의 과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식 분열 조직은 이제 꽃눈이 유도돼서 화학 유도에서 종자와 과실로 분화되는 것을 이제 생식 분열이라고 하고요. 생식 분열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영양 분열 조직이 있겠죠, 당연히. 새로운 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영양 분열 조직이죠. 종자의 저장 조직은 배젖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배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떡잎이 있습니다. 저장 조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배병 또는 퇴자에 붙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 그죠? 콩에 있어서 콩눈, 눈이 이제 재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종피의 불투수성은 주로 이제 지질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산성 지질이 있고 알칼리성 지질이 있고, 그다음에 탄닌이라든지 펙틴 이런 것에 의해서 물이 쉽게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성 특징을 내는 물질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배젖은 종자의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 종자가 발화할 때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배젖의 역할입니다. 배유 종자는 벼, 보리, 밀, 옥수수, 무배유 종자는 콩, 팥, 전분 종자는 벼, 보리, 조, 옥수수, 지방 종자는 무, 참깨, 목화, 유채. 종자 발화의 3요소, 수분, 온도, 산소.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3개를 써라, 2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발화형은 주로 이제 떡잎이 지면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콩이라든지 소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하 발화형은 팥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낭콩은 지상 발화고, 팥하고 뭐였죠? 완두. 팥하고 완두는 지하 발화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종자 퇴화 증상으로는, 종자가 퇴화했다는 얘기는 이제 호흡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발화율이 저하되고, 성장 발육이 저하되고, 저항성이 감소되고, 종자 침출물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종자 침출물이라는 게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아니면 그 내부 저장 물질들이 그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적 온도는 종자 발화에 미치는 온도 중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일 수 있는 온도. 그래서 보통 엽채류는 15도, 그다음에 열매 있어서 열대 과일들은 20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수중 발화 종자로서 벼하고 상추, 당근, 샐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자의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유 시간이라든지, 물에다 이제 잠겨 놓은 시간이라든지, 물에 잠겼을 때 물의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증적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발화 온도, 이것들이 다 이제 광효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발화성 종자, 아까 광발화성 종자도
있는 반면에 암바라성 종자는 대개 이제 이렇게 그 백합과 양파라든지 수박, 호박, 무, 가지, 수세미, 박과하고 예, 박과, 백합과 뭐죠? 십자화과 이런 작물들이 대개 암바라성 종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광발화성은 대개 국화과 작물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자 발화 검사는 보통 이제 100립시계에서 4번 반복을 한다. 종자의 성숙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단계가 뭐 수분 함량이 80%, 2단계가 50%, 그다음에 3단계가 15%였나요? 10%였나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죠? 네. 종자의 성숙 단계에서의 수분 함량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수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벼의 일생 중에서 물의 소요량이 가장 많은 잉태기예요. 잉태잖아요, 그죠? 숫자는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이 잉태되는 시기죠. 그때 이제 물의 소요량이 가장 많은 시기고요. 출수기는 이제 이 이삭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포기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논 한 필지에서 보통 40에서 50% 정도 이삭이 팬 시기를 출수기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한 40에서 50% 정도 이삭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를 출수기로 보는 겁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서. 그다음에 벼의 생육 최저 온도는 9도에서 14도.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낮은 온도, 9도로 하는 애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온도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애들이고, 이건 이제 좀 높은 애들이고 뭐 이렇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생육 관련된 호르몬으로 ADA, 지베렐린, 에틸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ABA는 이제 발화 억제 물질, 지베렐린은 발화 촉진 물질. 에틸렌은 과일의 성숙이나 눈의 휴면 또는 입의 이층 형성, 이게 잎이 이제 떨어지게 하는 낙엽이 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 발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의 이제 후숙은 생리적으로는 이제 성숙했지만 형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모주로부터 종자가 떨어져 차츰 분화한 다음 완전한 형태의 종자를 성숙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익은 과일 안에서도 이게 더 숙성시키는 그런 단계, 또 이제 후숙의 단계고, 그렇지 않고 아예 이삭이 싹이 나오긴 했지만 아예 말라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미숙된 상태인 것들도 있죠. 뭐 당근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아니면 인삼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후숙 과정 또는 이제 인삼은 개갑 처리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더 숙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발적 휴면은 외적 조건이 종자의 발화에 적합해도 내적 원인에 의해서 발화할 수 없는 상태를 자발 휴면. 그리고 타발 휴면은 이제 강제 휴면이라고도 하죠. 씨앗들은 자발 휴면이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십자가라든지 완두라든지 강낭콩 같은 경우는 자발적 휴면이 거의 없죠. 그냥 떨어져서 아니면 콩깍지 안에서도 싹이 나니까. 대개는 2달 정도의 어떤 2달 이 정도의 이제 자발 휴면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발 휴면은 애써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외적 조건, 우리가 뭐 건조를 잘 시켜서 냉동 보관한다든지 산소가 없는 환경 이런 조건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또한 이제 타발적인 휴면으로 강제 휴면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 휴면도 있었죠, 그죠? 조건이 좋다가 조건이 이제 열악해졌을 때 들어가는 휴면은 이제 2차 휴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자 휴면의 주 원인은 이제 산소의 공급이 저해된다든지 종피의 이제 기계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마찬가지로 종자 타발적 휴면의 조건들을 얘기해도 되겠죠.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은 기계적인 상피 파상, 그다음에 충적 저장, 그다음에 화학제 처리가 있고요. 종자의 수분 저온 측정 저장은 이제 습한 모래에 1에서 10도씨에서 3, 4주간 처리한다. 종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개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캔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수분 함량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종자 저장 용기를 얘기합니다. 종자 처리 목적은 적정한 건조를 통해서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제 처리를 이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열풍 건조법은 날씨에 무관하게 종자를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온도가 이제 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40도 미만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자에 따라서 그 노출 시간도 달라집니다. 생식 분열 조직은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화학유도에서 종자와 과실로 분화되는 것이 이거 잠깐만요. 이게 계속 나와. 예, 이쪽이죠. 예. 종자 전염병의 이제 병원균 검정 방법은 한천 배지 검정, 여과지 배양 검정, 생물학적 검정, 혈청학적 검정. 제목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서 혈청학적 검정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검정할 때 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마니톨, 톨이 들어가면 이게 알코올이죠, 그죠? 예. 삼투압에 따른 종자의 발화 정도 검사에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마니톨. 예. 그다음에 이제 반명 종자로는 양파하고 파가 있고요. 흡습제로 쓰는 게 이제 염화칼슘, 뭐 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리카겔도 있었죠. 근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자, 이제 작물 6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육종의 이제 성과, 육종의 성과, 생산성이 증대, 품질 향상, 농업 경영의 합리화. 작물 육종의 전망은 이제 식품종 개발에 관한 이제 지적재산권이 이제 보호될 것. 이제 목표. 육종의 과정들은 이제 새로운 변이를 작성해서 이런 변이들을 통해서 식품종을 개발하는 게 작물 육종의 가장 큰 목표죠. 네. 그래서 이제 질적 형질과 양적 형질이 있는데 질적 형질은 분명한 것,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 이게 이제 질적 형질이라고 한다면 양적 형질은 작은 미등 유전자에 의해서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그 사이에 극단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양적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력은 이제 유전력이 낮은 형질에서는 이제 개체 선발의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유전력은 개체 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방향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방황 변이는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 네.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 그래서 이제 환경 변이라고도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가 있고 환경 변이가 있는데 이 방황 변이도 이제 환경 변이 하나인 거죠. 환경 변이는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이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있어서는 이제 제1의 법칙, 2의 법칙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 그리고 두 개의 대립 형질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그 두 개의 대립 형질들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독립되어 있다 해서 독립의 법칙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이제 분리의 법칙인데 대립 형질이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립 형질이 뭐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정 교배를 한번 시켜봤죠, 그죠? 그래서 우열이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차율은 이제 F1이 만드는 총 생식세포수 중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교차가 일어나는 생식세포수의 개체수를 계산해서 백분율로 계산하는 게 이제 교차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표현도는 동일 유전자형이 내외적 환경에 따라서 형질 표현이 다른 정도.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형인데 환경에 따라서 형질 표현이 다른 정도를 이제 표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종이라든지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족 유전자, 두 종의 우성 유전자가 작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되는 유전자. 이렇게 이제 보족 유전자고요. 육종에서는 이제 유전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빈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리 유전자 한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 빈도로 해서 약 10에서 그다음에
10에서 6에서 10, 그다음에 5,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드론변이 빈도를 계산을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종 자체로는 작물의 재배 또는 이용상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며 동일한 단위로 취급되는 개체군을 품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태종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작물이잖아요. 품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작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용상 동일한 특성. 그리고 품종 안에서 서로 이제 생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다뤄야 되는데,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자살종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생식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동일한 단위로 취급되는 개체군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종으로 얘기하면 오래전부터 특정한 지방, 로컬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요. 재래종이라는 얘기는 지방에서 계속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이제 재래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갈숫기는 이제 채소종자 체종에 가장 알맞는 시기, 갈숫기. 벼 같은 경우는 이제 황숫기라고도 하죠. 이 갈숫기가 지나면 이제 노숫기로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너무 늦춘 거죠. 갈숫기 또는 이제 황숫기. 특성으로서 이제 어떤 품종을 다른 품종과 구분하는데 필요한 이제 특징을 이제 특성이라고 합니다. 구별 여기서 작물 중에서 신품종이라고 했을 때 구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작물 품종 변천의 요인은 왜 사람들이 품종들을 계속 변화해 왔냐?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사정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기계화라는 얘기는 이제 생력 재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되어 왔고, 교체 요인은 이제 재배 방식의 변화, 이런 게 생력화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병해충 발생의 증가라든지, 농업용 간척지 개발, 뭐 이런 것, 간척지를 개발했을 때는 이제 염수 저항성 있는 품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품종들을 교체해 왔습니다. 농작물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으로는 되게 이제 격리 재배, 이제 격리 재배, 타수분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격리 재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양 번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원원종 재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종자를 갱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래종 품종의 이제 특성 유지 방법이기도 하고 특정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품종 육성의 이제 후기 과정을 보면 생산력 검정을 위한 예비 시험을 하게 되고, 검정 본 시험을 하게 되고, 우리 집단 교배 육종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5단계, 5단계에서 6단계, 7단계에 가면 되게 이제 예비 검정, 7단계에서는 뭐 본시험, 8단계는 지역 적응 시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 단계예요. 그 이제 막 네모표 많이 있고 동그라미 있고 막 체크 있고 개통이냐 개체 선발이냐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생산력 검정 예비 시험, 본시험, 지역 적응 시험, 농가 실증 시험, 종자 증식 보급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육종 기술의 세 단계를 보면 육종은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육종이 뭐냐 그러면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의 탐구와 창성, 그다음에 그 변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이 선택됐으면 그게 이제 고정되게 또 그 안에서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변이 중에서 계속 고정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어느 정도 고정 품종, 그러니까 품질의 형성에 변이에 있어서 형질 변화가 다양하지 않고 정말 완결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걸 고정이라고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고정됐다 그러죠. 이게 고정이 되면 이제 드디어 신품종으로 증식하고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벼의 초다수성 품종 세 가지를 쓰시오. 뭐 이러면 다수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죠. 다산벼, 남천벼, 안다벼, 아름벼. 지금은 더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으로는 우수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영속적이어야 되고 균등해야 되고 광지역적이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맛도 좋고 그다음에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병이 이게 그 수확량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자살 종자도 있긴 하지만 터미네이터 종자도 있긴 하지만 계속 해 나가야 되고 한 포장 안에서 형질이 다 균등하게 나와야죠, 그죠?
어떤 밭에서는 많이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적게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밭에서는 적어도 균일하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광지역성은 뭐 전라도에서는 되고 철원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는 광지역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신품종의 구비 조건은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안전성, 안정성은 여기도 비슷하죠, 그죠? 구별성, 균일성. 그래서 이제 뭐 균등성이냐, 균일성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로 봐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분무, 아까 뭐 다수성 물어봤듯이 서울 분무하고 사철물의 일대 교잡종이 이제 대형 분무의 육종 사례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암술을 구성하는 기관은 시방, 그다음에 암술대, 암술머리.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한화서하고 유한화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배웠죠, 그죠? 무한화서는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마 이제 열대지방에서 유래한 작물들은 이렇게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꽃을 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유한화서는 이제 온대지방에 맞춰서 가을 되기 전에 다 이제 꽃이 마무리되는 단정화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그림으로 이제 많이 나왔죠. 자웅이주는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기는 거. 그래서 시금치하고 삼, 이게 3이면 대만가? 인삼도 자웅이주는 아니죠. 그죠? 이 3이 뭔지는 모르겠네. 아스파라거스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타식성 작물로 또 아스파라거스도 나왔네요. 타식성. 왜냐면 이 타식성일 수밖에 없지. 자웅 이주니까. 옥수수도 그렇고 배추. 이게 배추는 이제 자가 불합성 특징 때문에 타식성을 갖는 애고. 토양은 이제 불임과 관계되는 환경 요인은 아니다. 그렇죠.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불임성은 생식기관에 의한 불임성, 불합성, 자가 불합성에 의한 불임성, 교잡에 의한 불임성. 생식기관에 의한 불임성은 이제 그 웅성불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작물들이 뭐냐? 옥수수, 양파, 파, 상추, 당근, 고추. 그러니까 여기도 대개가 이제 백합과가 들어가고 옥수수도 있고 당근, 고추도 있죠. 그다음에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 것은 대개 이제 십자학과, 배축과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합성은 이게 자가불합성 이외에 또 이제 불합성은 자웅 양성 기관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완전하거나 어떤 형태는 어떤 교배에서는 수정이 되어 종자를 만들지만 또 특정 교배 조합에서는 수분이 되면서도 수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성질, 이걸 이제 또 불합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또 뇌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죠, 그죠? 자가불합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꽃봉오리 때 수분을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자가불합성 물질들이 이 꽃에서 이게 그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 물질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꽃봉오리 때 억지로 이렇게 꽃잎을 제거하고 수분해 주는 것을 이제 뇌수분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잡육정법, 양친이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우량형질을 각 개체 속에 조합시킬 때 이용하는 육종 방법이고요. 잡종강세 현상은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계통 간의 교잡을 할 때 해서 뭐 F1 종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단교잡종, 옥수수를 교배할 때 잡종강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단교잡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옥수수 일대 잡종 생산할 때 어미계통과 아비계통을 3대1로 식재한 후에 어미계통의 수수를 제거하고 씨박기는 어미계통에서만 한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몇 대 몇으로 하고 씨박기는 어디에서 하냐? 어미계통에서 한다. 조합 능력 검정. 그래서 일반 조합 검정 능력은 톡교배, 특정 조합 능력은 단교배. 이것도 우리가 그 1차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표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시험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제 설명으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교배 모본 선정 시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 유전자원의 이제 평가 성정을 검토한다. 교배 모본으로 사용된 실적을 또 검토하게 되고요. F1 잡종 강세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합 능력을 검증해서 교배친을 선정한다. 모본 선정 시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복교잡은 ABCD를 근교계라고 하며 AB 곱하기 CD를 한 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가 먼저죠, 그죠? 이 결과물을 하는 것을 복교잡이라고 하고요. 뒤에 또 여교접도 나오니까 분리비는 단성교잡의 검정교배에서 형질의 분리비. 항상 검정교배는 그 단성 잡종에 있어서의 어떤 잡종 형질들을 어떤 형질들이 있는지 소문자 A, 대문자 A만 우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럼 숨어져 있는 소문자 A는 뭐냐 그런 걸 알아낼 때는 항상 검정교배를 한다. 그래서 분리비를 계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분리육정법은 이제 지방종 토종이죠, 그죠? 지방종이나 재래종과 같은 자연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에 유용한 변이를 선발하여 품종으로 육성하는 방법. 그래서 계속 분리해 나가면서 우량한 것들을 선발을 거듭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분리육종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계선발법은 분리육종에 의하여 질적 형질을 선발해로 갈 때 가장 적합한 방법. 순계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 분리육종에서 나오는 애들을 이제 계통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그걸 이제 선발해 나간다는 거죠. 여교접법은 이제 일회친이 있고 반복친이 있는데 반복친이 이제 수확량이 좋고 근데 여기 내병성이 약하다. 그랬을 때 내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친을 통해서 계속 내병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재래종과 내병성 품종을 교접하여 생긴 일대 잡종에서 계속해서 재래종과 교접함으로써 재래종이 되게 내병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병성 강한 재래종으로 교접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의 재래종의 모든 형질을 유지하면서 내병성 유전자만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육종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여교접법입니다. 결실, 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염색체가 자극을 받아서 절단된 단면이 염색체에서 다시 부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 뭔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육종법이고요. 이제 작물 재배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수량 결정 요건, 우리 수량 삼각형을 했었죠, 그죠? 수량 삼각형에서 유전성, 환경, 재배 기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품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품종은 유전성이라고 해도 되죠. 유전성, 환경 조건, 재배 기술, 작물 삼각형, 수량 삼각형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재배식물과 근현종을 가지고 지리적 미분법으로 재배식물 기원지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자예요. 러시아 학자죠.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은 2차적 중심지에는 열성 형질을 가진 형이 많다. 1차 중심지에는 주로 이제 우성 형질이 많은 거고 2차 중심지에는 열성 형질을 가진 형이 많다. 벼 재배 기원지는 이제 인도 북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근데 학자에 관해 이제 워낙 말이 많아서. 그리고 제3대 세계 3대 식량 작물은 밀, 벼, 옥수수. 중국은 이제 쌀의 수확량이 가장 많은 국가고요. 우리나라 농경지 작물의 재배 면적은 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채소, 과수, 그다음에 콩류 속한다. 우리나라 벼의 종자 증식 체계는 기본 식물이 있죠. 그러니까 토종이라든지 이런 기본 식물이 있고 원원종이 있고, 그죠? 그리고 원종이 있고, 그다음에 보급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로 보급종 나가죠. 그리고 관리 기간도 기본 식물과 원원종은 이제 원종포라 그러고 이건 또 이제 또는 뭐라 그러죠? 최종포, 최종포 각각의 이름이 달랐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기관도 달랐죠, 그죠? 국가기관이 하고 광역단위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작물 중에서 이제 양료 작물은 제충국, 이건 이제 양료 그 살충
기능이죠. 예, 인삼, 박하, 호프 뭐 이런 건 이제 양료 작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딸기는 이제 장미과에 속한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메밀은 이제 가뭄에 강하고 생육 기간이 짧아서 구황작물로 이용이 된다. 덩이뿌리론 괴근, 다알리아, 작약, 고구마, 마. 괴근이 있고 괴경이 있죠, 그죠? 그 양파라든지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은 이제 괴경이죠. 그건 이제 덩이줄기라고 하겠죠, 괴경. 씨앗 식물은 이제 벼, 밀, 보리, 콩 등 이렇게 대부분의 식량작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씨앗 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씨포 식물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라든지 조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수수 뭐 이런 게 있었죠. 씨포 식물은. 그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품종하고 다르죠, 그죠? 종은 이건 생물학적인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실제로 교배가 행해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자연 집단으로서 다른 생물군과 생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말하는. 우리 품종이라는 생리적 경지라는 얘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품종하고 종은 별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식물의 분류 방법은 계문, 강목, 과속, 종 또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외우시면 되죠, 그죠?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은 벼, 호밀, 땅콩. 산성토양에 약한 작물은 시금치, 보리, 콩. 그래서 이런 작물들은 되게 이제 석회 시비를 많이 하죠. 시감자 고냉지 재배 이유로는 고냉지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률을 줄이기 위하여. 기호작물 좀 모아놓지. 양료작물, 기호작물 뭐 이런 식으로 다 떨어뜨려놨네. 기호작물로는 이제 차하고 담배. 요수량은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수분량. 요수량이 가장 많은 작물이 뭐라고 그랬죠? 호박하고 오이였죠, 그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벼는 요수량이 밀보다 적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세포의 물 흡수 능력은 이제 수분 흡수력 자체가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게 물의 흡수력이다. 삼투압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이제 세포에서 흡수하는 능력이고 팽압은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뭐죠? 세포 안에 있는 액포가 이렇게 늘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빨아들이는 능력을 억제하죠. 이게 팽압이니까. 이건 우리가 1차 그 본문 내용에서 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온도와 이제 작물 생육을 보면 월동 작물인 맹류의 생육 온도는 여름 작물보다 낮다. 뭐 당연하겠죠. 적산 온도는 작물의 발화에서 성숙까지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온도. 이것도 사실은 일평균 기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기 최저 온도 이상의 날짜를 합산한 온도도 적산 온도로 측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서로 나뉘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화유도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는 온도라든지 일장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식물의 영양 상태. 화학물질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내적 요인으로는 여기 호르몬, 이건 외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호르몬이 될 거고, 내적 요인으로는 식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다음에 탄소하고 질소 비율, CN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N율이 낮다. 그럼 탄소가 적다는 얘기죠. 탄소가 적고 질소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화유도가 떨어져요. CN율이 낮으면 질소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화유도가 떨어지죠. CN율이 높으면 화유도가 촉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친 처리한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배수체 염색체를 만들 때 아까 씨 없는 수박처럼 EM 배체가 보통 식물의 배수체인데 이걸 3M 배체라든지 5M 배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체를 생성할 때 쓰는 물질이 이제 코리친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코리친 처리가 배수체로 점점 과일이 커지게 되면
수량성은 떨어지지만 과일의 크기는 커지고 뭐 이런 장단점이 이제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추나 처리는 이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로 종자를 형성하려면 우선 꽂는 분할을 유도해서 개화를 시켜야 하는데 조온에 의해서 꽂는 분할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되게 종자로 이렇게 추나 처리하는 경우가 이제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데 봄에 파종할 때 씨앗을 이제 냉동을 시켰다가 이렇게 파종하는 게 추나 처리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추나 처리를 종자로 하지 않고 유묘 어린 모 상태 배추 모종 상태를 아주 저온에 이렇게 뒀다가 심어서 꽃눈을 분화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추나 처리 버널리제이션에 해당합니다. 고온 장애는 이제 대개 그 토마토 열매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과채류 같은 경우가 고유의 색소 발현이 안 되고 이렇게 누렇게 또는 이제 여기는 누렇게 되어 있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으로 이렇게 착색되는 주 원인이 이제 고온 장애의 원인입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물, 햇볕. 그래서 햇볕이 이제 에너지 역할을 하고 햇볕을 받아서 물을 분해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죠. 결과물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의 이제 필수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 이건 이제 돌연변이 육종일 때죠, 그죠?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위해서 코발트를 이용해서 비교적 안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방사선. 작물의 광합성의 효과적인 빛은 이제 적색광, 청색광이에요. 근데 이제 적색광은 대개 엽채류 그리고 과채류는 적색광과 청색광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지 작물 있죠.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적색광을 선호하고 고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청색광을 선호하죠. 단일성 작물로는 이제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일 때 꽃눈의 분화가 촉진되는 작물들을 이제 단일성 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에 꽃피는 작물들을 이제 단일성 작물이라고 하고 하지 지나서 12시간 이하로 낮의 길이가 이렇게 점점 이게 이제 봄에 여름에 꽃이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이 단일성 작물이고 12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봄에 꽃 피는 애들을 장일성 작물이라고 하죠. 단일성 작물과 장일성 작물. 그다음에 이제 이어짓기에 피해가 적은 작물로는 벼, 고구마, 딸기, 양배추. 그리고 이어짓기 피해에 있어서 이어짓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지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어짓기의 피해인 기지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뭐냐? 작물 돌려짓기. 다른 작물로 윤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흙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객토 및 환토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소독을 해서 이제 뭐 열 소독을 한다든지 태양광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학적인 소독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방법이죠.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품종 분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작물이죠. 벼의 건담 직파 재배는 이제 파종 깊이를 3cm 정도로 한다. 벼의 담수 직파의 장점은 모 기르기와 모내기 작업이 필요 없다. 건담 직파는 이제 마른 논에다가 파종하는 거고 담수 직파는 물을 담은 상태에서 파종하는 거죠. 담수 직파도 씨앗을 이제 씨앗이 벽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게 떠오르지 않게 하고 또 이제 물새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직파를 해요. 벽씨의 이제 준비 과정은 씨 가리기, 염수로 가라앉은 씨만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벽씨 선별 과정이고 선별한 다음에 열탕 소독을 하죠. 또는 이제 유황으로 소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씨 담근 다음에
촉 틔우기를 한 다음에 이제 모판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전뿌림. 예. 씨앗 중에서 이제 전뿌림은 이제 우리가 조파라고도 했죠. 예, 조파. 그와 같이 크기가 큰 종자의 씨 뿌림 방법을 전뿌림이라고 한다. 흙덮기는 이제 종자 두께 보통 이제 2~3배 정도 덮게 되고요. 잘록병, 도열병, 이화명라방, 뭐 벼에 관련된 병이에요. 근데 잘록병은 이제 우리가 모잘록병이라고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통 파종상에서 유묘를 키울 때 육묘상에서 걸리는 병이 이제 잘록병이고요. 벼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질소가 과다한다든지 아니면 조온기가 오래되는 장마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주로 발생하는 게 벼도열병입니다. 이화 명라방은 주로 이제 뭐 명라방 종류가 이런 그 벽과 종류 작물에 많이 나오는데 이화 명라방은 특히 이제 벼에 많이 오는 걸로 유충이 이제 줄기 속에서 이삭을 갉아먹는 해충에 속합니다. 베노밀 티람수화제 이것은 이제 벼돌병, 키다리 병균에 가장 효과가 큰 이제 종자 소독약제고요. 우리가 이제 벼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경정적인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기계 방제법 중에서는 포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을 이제 솎아내는 거, 그다음에 소각, 태우는 거, 요즘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흙을 이제 소독하는 거, 태우는 거예요. 이것도 소토니까. 그다음에 물을 담는 거, 답전유난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을 담아서 논 상태로 바꿔서 하는 거, 차단, 아예 그냥 그 뭐죠?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살은 이제 유인살충, 유인살충. 그다음에 이제 온도 처리를 통해서 죽이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제법으로는 이제 살균제, 살충제, 살비제, 살서제 등, 살비제. 살서제는 G류고 살비제는 B가 뭘까요? 살비제. 그다음에 휴립 세조파. 보리의 잇모를 빨리 확보하고 개체를 균등 배치하여 광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파종이다. 휴립은 이제 휴립이란 얘기는 일항이에요, 일항. 일항 위에 조파를 한다는 거죠. 전파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파종 방식으로 이렇게 파종하는 것을 휴립세 조파라고 하죠. 이제 되게 이제 흩어뿌림을 많이 하잖아요. 뭐 되게 사료용으로 하는 보리 재배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흩어뿌림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개체를 균등하게 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전파종을 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복합비료의 이제 표시는 NPK 순서로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을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N하고 가로 열고 얼마, P 가로 열고 얼마, K 가로 열고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산은 규산질은 이제 식물이 가장 나중에 초본유로 바뀌면서 활용하게 된 영양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벼가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무기성분으로서 이게 이제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잎사귀를 반듯하게 세우는 수광태세라고 해요. 수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규산 시비를 하게 됩니다. 경운 작업의 효과는 배수하는 거하고 공기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활동의 왕성해짐, 잡초 발생 억제. 근데 이건 미생물 활동 왕성해지는 건 이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틀려요, 사실은. 경운 작업하게 되면 미생물의 서식 조건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에는 미생물 활동도 왕성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아줬으니까 잡초 발생은 억제되겠죠. 그다음에 부엽토. 화렵수에 낙엽을 모아서 섞인 것으로 토양과 섞어 쓰면 통기가 좋고 산성도 약해지며 뿌리의 생육을 좋게 한다. 부엽토는 화렵수예요. 침엽수는 아닙니다. 낙엽 화렵수예요.
피트, 뭐 코코피트라든지 또는 이제 피트모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지층 속에 쌓여있던 식물이 오랫동안 물에 덮여 있으면서 불완전하게 탄화된 것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통기성, 보수성, 보비성이 좋다. 네. 이건 이제 피트모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게 이제 코코피트죠. 네.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불이 나거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불이 나거나 그러면 오랫동안 불을 못 잡죠. 이런 게 이제 탄화된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불꽃이 이 땅속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뒤집어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화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이 또 피트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코코피트나 이 피트모스는 또 이제 이 토양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거라서 요즘 피트모스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코코피트를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 통기성, 보수성, 보비성이 좋다 그랬는데 이 피트모스는 되게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보비성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제목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비성은 좀 떨어지죠. 경석, 화산해토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펄라이트는 이제 진주석이고 버미큘라이트도 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그 양파 모종, 양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도 이제 질석, 버미큘라이트에다 꽂았듯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튀기거나 해서 평화시킨 것들을 말하는데 통기성과 이건 좀 보수성보다는 배수성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통기성과 배수성이 매우 좋은 거예요. 통기성과 보수성은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통기가 잘 되려면 물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엉터리로 나왔어요. 이건 고쳐주세요. 매우 좋으며 병충해도 거의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질석, 버미큘라이트, 천도시의 고온에서 처리해서 만든 것으로 매우 가벼우며 통기성과 이건 통기성과 보수성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버미큘라이트는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좀 크긴 해요. 이 플라이트에 비해서는. 예, 아무튼 통기성과 보수성이 탁월하고 병충해와 잡초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펄라이트, 급속기 펄라이트, 이것도 되게 이제 진주암, 펄이죠, 그죠? 부순 후 급속기 고열 처리한 것이다. 이게 배수성이죠, 그죠? 그다음에 오스만다. 그래서 양치류의 뿌리를 잘 말려서 만든 것으로 물이 잘 빠지고 공기 유통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스만다고요. 그다음에 안면. 바위를 1500도씨 온도에서 녹인 후에 회전시켜서 실처럼 만든 거. 안면. 우리 이제 유리섬유 했던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농업용 재료를 많이 쓰죠. 유리섬유는 이제 되게 성면이라고 해가지고 못 쓰게 금지시켰잖아요. 안면은 좀 이제 다른 성분이에요. 훈타는 뭐 1차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러는데 완결을 태운 것으로 통기성, 배수성, 보수력이 좋고 유독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양액 재배의 배지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성탄 형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액 재배에서의 그 썩은 것들 유독물질들이 이렇게 걸러주는 효과가 좀 뛰어나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뿌리옥 박테리아의 생육 및 활동에 필요한 토양 환경의 조건. 온도는 25에서 30도 정도. 그리고 이제 고온기에는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pH는 6.5에서 7.2 아주 중성이죠, 그죠?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위해서도 토양을 이제 석회 시비한 다음에 콩과 작물들을 되게 심게 되죠. 토양 수분도 함량이 넉넉할 때 잘 자라게 되고요. 생력화 재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력을 생략하는 재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작업의 기계화, 그다음에 생산기 절반 기술의 개발, 또는 육묘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출하의 이런 작업들, 노동 강도가 센 것들에 대해서 공동 작업화를 하는 거.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뭐 이런 식으로 생력화 재배 기술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력화 재배에서 가장 큰 효과는 당연히 노동력이 고정 비용으로 가장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비 절감이 되겠고요. 큐어링은 이제 고구마라든지 감자를 감자가 이제 수확하고 나서 상처가 났을 때 코르크층을 발달시켜서 저장이 용이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큐어링 온도가 몇 도였죠? 한 20도 정도, 감자의 큐어링 온도는 20도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고구마는 30도 정도에서 한 4, 5일 정도 하는 게 고구마의 큐어링이에요. 감자하고 고구마는 온도가 좀 달라요. 기간도 다르고, 감자는 2주, 고구마는 한 4, 5일 정도. 예냉은 이제 첨가물 수확 후에 온도를 낮춰서 신선도 유지하고 부패 방지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모든 이 첨가물 같은 경우는 이 물을 흡수하고 또 이 광합성을, 이산화탄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던 애들인데,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물 공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제한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호흡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을 줄이는 작업이 이제 예냉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청이는 이제 생리적인 장애를 얘기하는데, 작물들에 있어서 생리적인 장애, 우리 그 작물 생리학에서 휩스 노즈라고 배웠죠. 이렇게 양의 주둥이 모양, 양의 주둥이 모양 아시죠? 예, 양의 주둥이, 양의 코 모양이 이제 원청이죠, 그죠? 예. 영어로는 이제 휩스 노즈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밤과 낮에 일교차가 심할 때 질소, 붕소 성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카네이션의 생리장애. 근데 이제 카네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과일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질소, 붕소 성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성분 중에서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량 요소는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마그네슘, 또 뭐죠?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다량 원소고, 미량 원소는 철, 염소, 아연, 붕소,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런 게 이제 미량 원소에 들어갑니다. 살충제는 이제 해로운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제를 말하고요. 기피제는 이제 농작물, 저작물에 해충이 모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이제 이런 기피제죠.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게, 걔네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이런 걸 이제 기피제라고 얘기합니다. GMO는 이제 유전자 변형, 그죠? 유전자 변형 작물이고, GMO 말고 요즘 LMO라고 있죠, 그죠? GMO는 종속을 떠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GMO라고 한다면, LMO는 같은 종간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GMO는 동물의 단백질을 가져와서 식물에 이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GMO에 속하고, LMO는 뭐 벼에 있는 유전자를 뭐 옥수수에 도입한다든지,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벼과 작물에 속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LMO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대개는 이제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제 식품 품종을 얘기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약자이고 대상화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부른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이 많이 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변 환경에 적응시킨 작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번들 상품을 둬서 어떤 제초제에 대해서 죽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GMO에 속합니다. 수확물의 저장 온도 및 습도의 범위는, 곡류의 경우는 이제 저온 건조할수록 좋다. 감자는 1에서 4도, 수분은 80에서 90%, 고구마는 보통 12에서 15도씨에서 80에서 95%. 습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저장 온도만 조금씩 다릅니다. 엮은 체류도 0도에서 4도, 과실하고 엮은 체류 4도.
CA 저장. CA 저장은 이제 CO2를 농도를 증가시키고 O2의 농도를 낮춰서 저온에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여기서 예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장이 아니라 무엇을 포장하거나 수확 후에 온도를 낮춰서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CO2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 산소 호흡을 낮춰서 호흡을 막는 거예요. CO2는 광합성이죠, 그죠? 광합성을 해서 계속 그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O2가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통해서 이 저장 물질들을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일의 당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CO2 농도를 높이고 O2 농도를 낮추는 저장, 저온 저장을 CA 저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벌써 하고 있네. 우리 홍순덕 선생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지난 2021년 8월 20일에 봤던 이제 내용입니다. 각 문제 모두 5점 해가지고 20문제를 여기 쫙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평휴립, 휴립구파법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집단화서, 샐러리 종자 구조의 명칭은 이제 그림을 아마 표시해 줬겠죠. 병 2가지에 대한 설명, 조파, 그죠? 네. 조파에 대해서 나왔고, 미세종자 파종, 파종법에 대해서 나왔고, 공정육묘는 육묘 중에서도 공장화시킨 그런 육묘예요. 근데 이건 공정육묘 자체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그 육묘의 장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생명화라든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장점들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당연히 토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수확기를 앞당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확량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1차 가식 시기, 1차 가식,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떡잎이 난 후에 보통 잎이 2-3장 또는 잎이 4-5장,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콩하고 펜지를 예를 들어서 아마 1차 가식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가식이란 얘기는 실제 이제 옮겨 심는 정식과 다른 거죠. 그래서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육묘 단계에서 한번 좀 옮겨 심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묘 단계에서 옮겨 심는, 보통 우리는 이식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 가식 또는 이제 정식과 좀 다른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황성 종자, 형광성 종자 나왔고, 클린벤치 사용법,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홍순석 선배님. 그다음에 수박 호박 접목 시 대목에 자르고 형석증 맞춘다. 나왔고, 접목의 장점. 그러니까 아까 배웠죠, 그죠? 수확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거, 뭐 그다음에 원하는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장점 3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무슨 씨앗을 보여주고 과 이름 맞추기. 그래서 아마 이제 가지과를 맞추는 거였나 봐요. 토마토가 하고 토마토 씨앗하고 고추 씨앗이 나왔나요? 씨앗이 아니고 열매가 나왔겠네요, 그림. 그다음에 저가, 저겹. 이건 이제 저가는 우리 그 견눈 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견눈 지르기. 저겹은 잎사귀 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마토를 생산할 때 토마토를 예를 들면 한 줄로 외대로 키워야 되니까 겨순이 자라면 겨순을 따주죠. 그리고 열매가 이제 1차 열매가 열리고 수확한 다음에 그 2차 열매가 익어갈 때쯤에는 2차 열매 밑에 있는 잎들은 따주는 거잖아요. 그게 저겹이죠. 그리고 허브 종류들은 반대로 이게 눈을 이제 저가 저겹을 이제 토마토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벼검사 시료의 이제 중량 기준은 소집단의 최대 중량, 이런 것들은 좀 뭐 한번 나왔었죠, 본문 안에.
그다음에 순도 분석의 목적. 당연히 순도 분석은 해야죠, 그죠? 발화율 구하기의 공식. 그다음에 백분율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쇄기의 조건 세 가지. 분쇄기는 어떤 분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료 만들기 위한 그 분쇄. 아, 저기 뭐 테스트 그 뭡니까 그 시료를 만들 때 이제 분쇄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분쇄기에 조건 세 가지인데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본문 내용이 있었던 내용이 잘 모르겠네. 네. 아마 이제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서. 그리고 수학할 때 종전의 수분 함량. 그래서 변은 17에서 23%, 옥수수는 25%, 콩은 14%, 뭐 이런 거. 본문 안에서 굉장히 뭐야 좀 우리가 다뤘던 내용도 나오지만 지연 말단적인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좀 문제 복원해 놓은 게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계속 저기 클린벤치 사용법 그 11번의 클린벤치 사용법은 이제 실험실에서 네. 저기 그 뭡니까 완전 소독된 상태로 만드는 뭐니까 그 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클린벤치 안에부터 먼저 그 소독을 하고 70% 에탄올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UV 라이트로 소독을 하고 또 화염 소독을 하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요게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독하는 실험 내용 그게 실험할 때였어요. 실험 데스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예예. 실험 예. 때. 예. 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대개가 이제 그 농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배운 그런 농고 학생들은 맞출 수 있지만 우리 같이 농고를 안 나온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문제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초과되긴 했지만 다뤄봤습니다. 전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뭐 3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진해서 애우고 해야 될 것만 나오고 맞고요. 공부하시면서 애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그 용어를 좀 해설해 줄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서 애우기 좀 설명을 드리면 또 들어봤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으면 적어도 이제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게 애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용어는 한번 또 카톡 창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영상은 또 저희가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뭐 할 때 뭐 작업하면서 뭐 무슨 일하면서 귀에다 꽂고 좀 익숙해지도록 좀 계속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잠깐 혹시 카톡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 볼까요? 사정이 있어서 먼저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들 시험 잘 보시고 마칠게요. 네, 잘 대표님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잘 보세요. 많으셨습니다. 네.